겹쳐진 파동. 이제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파동이 정보와 지식을 저장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자. 이 실험을 하는 데 필요한 건 납작한 둥근 남비 하나와 3개의 조약돌이다. 남비에 물을 채우자. 그런 다음 그림 6에서처럼 조약돌 3개를 동시에 떨어뜨려 남비 안에 파문이 있는 모습을 지켜보자. 각각의 조약돌이 떨어진 지점을 중심으로 물결이 원을 그리며 일정하게 냄비 가장자리로 퍼져나간다. 냄비의 벽에 부딪혀 반사되는 물결은 무시하자. 물결들은 서로 엇갈려 퍼져나가면서 물 표면에 다소 복잡한 물결 무늬를 만든다. 얼핏 보기엔 물결들이 혼란스럽게 보일 것이다. 하지만 겉보기엔 혼란스럽지만 그 속에도 엄연히 하나의 질서가 있다. 이야기는 간단하다. 각각의 조약돌이 만들어낸 물결은 냄비 가장자리로 둥글게 퍼져나간다. 이렇게 하면서 각각의 물결들은 서로 엇갈리면서 상호작용을 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소위 간섭문이라고 하는 하나의 복잡한 파동이 만들어진다. 하지만 이 복잡한 무늬를 차근차근 분석하기만 하면 우리는 파동의 근원인 조약돌의 위치를 추적해 들어갈 수 있다. 이제 냄비 속의 물의 표면을 급속으로 냉동시켜 파문이 새겨진 얼음판을 밖으로 드러내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파동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만들어낸 간섭무늬를 손에 넣게 되었다. 이것을 입체 영상, 즉 홀로그램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여기서 홀로그램이란 파동의 간섭무늬 형태로 물체의 형태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평면적인 사진 필름을 말한다. 정보가 기록될 때와 똑같은 빛을 이 필름에 비추면 그 파동이 재구성되어 본래의 물체 형태와 똑같은 모습이 공중의 3차원적인 물체로 나타난다. 홀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는 윈스턴 E. 칵의 저서 레이저와 홀로그래피를 참조하기 바란다. 전파과학사 발간 현대과학신서 36번이다. 간섭무늬와 맥놀이 주파수. 간섭무늬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파동이 2가지 다른 성질, 즉 1번 보태기 간섭 및 빼기 간섭과 2번 맥놀이 주파수를 이해해야 한다. 우선 첫 번째 항을 보자. 그림 7A에서 당신은 똑같은 진동수와 진폭을 가진, 즉 똑같은 파장을 가진 2개의 파동이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림 7A에서 보듯 A열과 B열의 산과 골짜기가 서로 일치한다. 기준선을 중심으로 이 2 파동을 겹쳐 놓으면 산은 산끼리, 골짜기는 골짜기끼리 만난다. 그리고 서로 보태져서 본래 파동보다 높이가 2배인 파동이 C열처럼 만들어진다. 이와 같이 2 파동이 만나 진폭이 커지는 경우를 보태기 간섭이라고 한다. 그림 7B에서는 산과 골짜기가 서로 반대로 만난다. 이것들을 겹쳐 놓으면 서로 상쇄되어 C열처럼 일직선이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을 빼기 간섭이라고 한다. 이와 똑같은 현상이 물이 든 냄비 속에도 일어나는 것이다. 얼음판에 새겨진 물결 무늬를 자세히 살펴보면 산과 산이 만나는 곳에선 본래의 진폭의 2배에 해당하는 산이 생기고 산과 골짜기가 만나는 곳에선 평평하게 되어버린다. 이것이 바로 간섭무늬의 성질이다. 하지만 간섭무늬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끈이 진동할 때처럼 1차원적일 수도 있고 냄비 속에서처럼 2차원일 수도 있다. 그림 5에서처럼 상자 안에서는 3차원으로 나타난다. 맥놀이 주파수, 즉 비트 진동수.
이제 우리는 간섭 무늬가 무엇인지 알았다. 따라서 맥놀이 주파수, 즉 비트 진동수를 이해하기가 비교적 쉬워졌다. 그림 7C에서 A열은 주파수가 매초 50사이클이고 B열은 매초 60사이클이다. 앞에서 두 파동을 겹쳤을 때처럼 이 두 개의 파동을 겹치면 흥미있는 현상이 일어남을 알 수 있다. C열은 두 파동이 겹쳐졌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준다. 파동 A와 B의 형태 위에 조개 모양의 파동이 얹혀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림 7C는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분명해진다. C열의 왼쪽에서부터 살펴보자. 산과 골짜기가 겹쳐지는 곳에서는 진폭, 즉 파동의 높이가 낮아지고 두 파동이 점점 일치해지면 진폭이 높아진다. 즉, 보태기 간섭이 일어난다. 이제 오른쪽으로 옮겨가면 A와 B 파동이 점차로 생김새가 달라지면서 산과 골짜기가 만나 서로 상쇄된다. 즉, 빼기 간섭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빼기 간섭은 5사이클마다 최대가 되어 가느다란 개미 허리를 형성한다. 따라서 C열에 나타난 조개 모양은 일정한 진폭을 가진 기본음의 변조이다. 변조란 주파수와 진폭이 일정한 파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걸 말한다. 여기서는 그것이 매초 60사이클과 매초 50사이클인 파동의 진폭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걸 의미한다. 이 경우의 변조에서는 6사이클마다 진폭이 최소가 되는 경우가 매초 10번씩 일어난다. 이 10Hz 변조를 맥놀이 주파수, 즉 비트 진동수라고 하는데 이건 A열과 B열의 차이가 같다. 60Hz에서 50Hz를 빼면 10Hz이다. 만약에 파동 A의 진동수가 10Hz이고 파동 B의 진동수가 12Hz이면 2Hz인 맥놀이 주파수가 기본 진동수에 얹혀져서 나타난다. 이와 같은 파동의 두 가지 성질에 대해 이해해 두는 건 이 책을 끝까지 읽어나가는데 무척 중요하다. 두 개의 빠른 진동수의 차이로부터 처음 두 주파수보다 훨씬 느린 제3의 주파수가 얹혀졌음을 기억하라. 이것은 고주파를 저주파로 바꿀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방법이다. 자연의 정보 창고. 다시 냄비에서 드러낸 얼음판으로 돌아가자. 우리 적당한 빛을 이 얼음판에 비춰보자. 그런 상태에서 비추는 반대편에서 얼음판을 통해 그 빛을 바라보면 놀랍게도 허공에 떠있는 조약돌 3개가 보일 것이다. 그 조약돌들은 실제의 조약돌과 똑같이 입체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정말 전혀 예기치 않았던 결과이다. 그렇다면 얼음판의 물결무늬 속에 혹은 간섭무늬 속에 조약돌의 위치와 형태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닐까? 얼음의 표면이 굴절 렌즈 역할을 해서 애초에 조약돌들이 떨어진 지점에다 빛의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엔 우툴투툴한 얼음 표면이 실제로는 정보 저장 장치인 것이다. 그런데 이제 한순간의 부주의나 실수로 이 얼음판이 바닥에 떨어져 그만 깨져버렸다고 상상해보자. 하지만 그것들을 내다 버리기 전에 그 중에 한 얼음 조각을 집어 조금 전 얼음판 전체를 갖고 했던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빛을 보내보자. 너무 놀랍게도 우리는 또다시 허공에 나타난 3개의 조약돌을 보게 될 것이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 앞에서 우리는 냄비 가장자리로 퍼져나가는 물결들 속에 각각의 조약돌의 위치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는 걸 알았다.
만일 냄비 속에 조약돌을 하나만 떨어뜨렸다고 하면 물결 무늬를 통해 조약돌의 위치를 알아내기가 훨씬 간단할 것이다. 단순히 물결을 이루는 원의 중심점을 찾으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각의 조약돌에서 발생한 물결들이 냄비 전체의 물 표면 위를 지나갔다는 걸 우리는 알았다. 자연히 물 표면의 어느 지점에서나 각각의 물결들은 서로 엇갈리면서 상호작용을 했을 것이다. 우리는 그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즉, 각각의 조약돌에서 발생한 물결의 원은 물 표면의 모든 지점을 다 지나갔으며 따라서 아무리 작은 얼음 조각이라도 그 조각 속에 남아있는 원의 일부분을 추적해 들어가면 그 원의 근원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입체 영상, 즉 홀로그램의 기본 원리이다. 하지만 이제까지 말한 방식대로 이 실험을 직접 해보라고는 권하고 싶지 않다. 우리가 편의상 무시하고 지나간 어떤 복잡한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실제로는 그러한 결과를 얻기가 무척 어렵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정보 저장 장치인 홀로그램을 설명하는 데는 완벽한 쓸모가 있다. 자연계가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이 바로 이것과 똑같다. 우리의 두뇌가 홀로그램의 형태로 정보를 저장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이미 나와 있다. 이러한 종류의 저장 수단이 자연계에 알려진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짜임새 있는 수단이다. 그 한 예가 우리의 염색체 안에 들어있는 유전인자이다. 즉 DNA이다. 우리 몸의 각각의 세포 속에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새로 하나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다 저장되어 있다. 앞선 실험에서 우리가 간섭무늬 속에 정보를 저장할 수 있었던 건 두말할 필요도 없이 냄비 속에서 일어나는 물결의 움직임이 질서 있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 물결들은 퍼져나가는 속도나 물결 사이의 간격이 모두 일관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결 무늬는 정보의 전달자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냄비 속에서 일어난 물결의 파동은 대단히 규칙적이고 또 단일 파장의 파동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고작해야 뒤범벅된 물결 모양뿐이다. 예를 들어 냄비에 센 바람이 불고 있다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파장의 파동이 일어날 것이며 또 이들은 여러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모양을 수면에 그려나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 물결 무늬는 간섭 무늬가 되지 못하고 따라서 정보의 전달자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여기서 우리는 간섭성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냄비 속에 일어난 물결의 파동과 마찬가지로 음파나 광파에 있어서도 매우 드물긴 하지만 단일 파장을 가진 일정한 파동이 있다. 이렇게 진행 방향이 일정하고 규칙적이며 단일 파장의 파동을 가진 빛을 우리는 간섭성 빛 혹은 동조성 빛이라고 한다. 간섭성, 즉 동조성. 이 중요한 개념과 친숙해질수록 여기서 먼저 진짜 홀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간섭성이란 동조성으로 번역되기도 하며 간섭성 빛은 동조성 빛과 같은 뜻이다. 여기서 동조성이라는 말 대신에 간섭성으로 통일했음을 밝힌다. 간섭성 혹은 동조성이란 어떤 종류의 질서 있는 움직임을 말한다. 이 경우에 우리는 먼저 간섭성 빛 혹은 동조성 빛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간섭성 빛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건 레이저 광선이다. 레이저 광선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특성은 레이저 광선은 단일 진동수의 빛을 내보낸다는 것이다. 태양광선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무지개색의 스펙트럼이 생긴다는 것쯤은 누구나 알고 있다. 레이저는 그 무지개색 중에서 단 하나의 색깔의 빛만을 내보내는데 우리는 이것을 단색광이라고 부른다. 여기에 덧붙여 레이저에서 방출된 빛은 간섭성이 강하다. 다시 말해 진행 방향이나 파장이 일정하다. 레이저에서 나오는 모든 빛은 일정하고 규칙적으로 진행해 나간다. 이 때문에 레이저 광선은 가느다란 빛으로도 대단히 멀리까지 진행할 수 있다. 여기 간섭성을 보다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다. 큰 도로를 군인들이 대열을 지어 행진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군인들은 지금 무척 신경을 써서 줄과 열을 맞추면서 심열로 행진하고 있다. 각 열의 간격은 일정한데 우리는 이것을 빛이 파동을 일으키며 진행할 때 생기는 산과 산 사이의 간격에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군인들이 신경 써서 대열을 맞추면서 한 사람도 대열 밖으로 이탈하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앞으로 이동하는 건 빛이 일정한 속도와 파장으로 진행하는 것과 같다. 간단히 말해 이 군인 대열을 레이저에서 방출된 광선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군인 한 사람이 발을 헛디뎌 대열에서 이탈해 앞 사람의 발 뒤꿈치를 밟았다고 상상해보자. 뒤꿈치를 채인 사람은 당황해서 자기의 속도가 늦은 것으로 착각하고 급히 앞으로 돌진하다가 다시 앞 사람과 부딪힌다. 그러자 군인들 모두가 당황해 그 멋진 대열이 마구 흐트러지면서 서로 충돌하여 난리가 벌어진다. 지휘관이 고함을 치고 호루라기를 불고 제자리로 돌아가라고 욕설을 해대지만 똑바르고 간격이 일정했던 대열은 엉망이 되어버린다. 마구 분산되어 버린 이 군인 대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어떤 빛이 간섭성이 높을 때는 혹은 동조되어 있을 때는, 즉 일정함을 유지하고 있을 때는 레이저 광선과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간섭성을 잃을 때, 다시 말해 일정함이 사라질 때 그 광선은 우리가 흔히 보는 백열등의 광선처럼 순식간에 분산되어 버릴 것이다. 홀로그램. 앞에서 우리는 파동의 간섭 무늬 속에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간섭 현상을 얻으려면 상호작용하는 최소한 2개의 성분이 필요하다. 여기에 자세한 그림이 있다. 레이저 광원에서 나온 빛은 반투명 거울에 의해 2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 부분은 방해받지 않고 그대로 앞으로 진행하고 또 한 부분은 또 다른 거울에 반사된다. 2개의 좁은 광선은 렌즈에 의해 크게 확대된다. 기준이 되는 광선, 즉 기준 광선이라고 칭하는 위쪽의 광선은 아무 사건 없이 그대로 직진하여 사진 건판에 도착한다. 렌즈를 통과한 기준 광선은 사진 건판에 도착하기까지 아무것도 거치지 않고 본래 그대로의 상태로 가서 필름에 자국을 남긴다. 다른 나머지 절반의 광선을 우리는 작용 광선이라고 하자. 이 광선은 여행 도중에 하나의 사건을 만난다. 즉 도중에 물체를 만난다. 이 경우엔 사과를 만난다고 하자. 사과를 만난 광선은 사과를 비추면서 사과와 상호작용을 한다. 말하기 편리하도록 도중에 렌즈와 거울을 만나는 걸 무시하고 넘어가자. 사과에서 반사된 작용 광선은 필름에 도착한다. 거기서 그 광선은 쌍둥이인 기준 광선을 만날 것이고 만나서는 도중에 사과에 부딪힌 사건을 말해줄 것이다. 둘 중 누구도 자신들이 지금 상호작용하면서 필름에 기록된다는 건 의식하지 못할 것이다. 2 광선의 상호작용은 서로 겹쳐지면서 물결을 형성할 것이고 자연히 간섭 무늬가 형성될 것이다. 이 경우에 우리는 빛의 파동도
물결의 파동과 똑같은 방식으로 작용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 그러나 이 물결들은 전혀 사과의 모습을 담지 않았다. 우리가 이미 얼음판의 실험에서 본 대로 사진 건판의 물결들은 사과의 정보만을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노출된 이 필름에 지금까지 홀로그램을 만드는 데 사용한 것과 똑같은 광선을 비추면 그 정보는 재구성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실험에 사용된 사과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완전히 입체적인 사과가 허공에 나타나는 걸 목격하게 될 것이다. 홀로그램에 의해 재구성된 사과는 누구나 진짜 사과라고 속을 만큼 실제와 대단히 흡사하다. 홀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것도 접촉하지 않은 본래대로 순수한 기중 광선과 어떤 사건을 겪은 작용 광선의 상호작용이다. 사건을 겪은 작용 광선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비교의 기준선 역할을 하는 기중 광선도 무척 중요하다. 우리의 모든 실체는 그러한 끊임없는 비교를 통해 구성되고 있다.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실체를 말해주는 우리의 감각기관은 잠시도 쉬지 않고 이러한 비교를 행하고 있다. 불행히도 절대적인 기준선을 갖고 있지 않은 우리의 감각기관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상대적인 기준선을 만들어야만 한다. 어쨌든 우리가 어떤 걸 지각한다고 하는 건 곧 그것과 다른 것의 차이를 지각한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한 차이를 지각하는 일이 아주 분명하게 사용되고 있는 보기 하나를 자연계에서 찾아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박쥐를 예로 들어보자. 우리는 생쥐처럼 생긴 이 친구가 곤충을 잡아먹고 사는 것쯤은 알고 있다. 이 친구는 주로 밤에 활동하기 때문에 보다 편리하고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음파 탐지기 같은 장치를 발달시켰다. 그는 극히 좁은 폭으로 진행하는 매우 높은 진동수의 소리를 방출하는 고도의 전문화된 구조를 머리에 지니고 있다. 이것이 그의 기준파이다. 이 기준파가 날아가는 곤충에 부딪히는 순간 그 파동은 반사되어 박쥐에게로 되돌아간다. 이 메아리 혹은 작용파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이 반사파를 들은 박쥐는 원래 내보낸 파동, 즉 찍찍 소리와 비교 분석한다.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고 이것을 도플러 효과라고 한다. 이 차이를 통해 박쥐는 그 곤충이 자신과 비교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날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박쥐가 성공적으로 그 곤충에 다가간 순간 두 파장, 즉 박쥐에게서 방출된 파장과 반사된 파장 사이의 차이는 사라진다. 그 차이가 최소한으로 작아졌을 때 박쥐는 입을 벌리고 그 반사파를 삼킨다. 어떤 반사파는 다른 반사파들보다 훨씬 맛있다는 것까지도 박쥐는 분명히 안다. 이제 우리는 두 개의 소리나 진동의 차이를 인식함으로써 한 친구가 훨씬 잘 생명을 유지하는 걸 보았다. 박쥐 말고도 소리의 차이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친구들은 고래, 돌고래 등 수없이 많다. 우리 인간도 그보다 덜한 방식이긴 하지만 색깔을 본다든가 소리를 듣는 데에 이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진동자와 공명체계. 진동자, 즉 진자라고 하면 주기적이고 규칙적인 방식으로 움직이는 어떤 물건을 말한다. 진동하고 있는 끈을 진동자라고 할 수도 있고 스프링에 매달린 추나 시계추를 진동자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운동을 하는, 즉 진동하고 있는 물체는 모두 진동자이다. 진동자가 주기적인 운동으로 주위 환경을 변화시키므로 일반적으로 말해 진동자는 하나의 소리, 하나의 음파를 발생시킨다고 할 수 있다. 그 주위 환경은 대동맥 속의 진동 체계처럼
하나의 세포 조직일 수도 있고 물이나 공기, 전기자장, 중력장 혹은 그 밖에 다른 것일 수도 있다. 두 대의 바이올린을 조율하여 한 대는 탁자 위에 올려두고 다른 한 대를 가지고 음을 연주한다고 상상해보자.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하면 우리가 연주하고 있는 바이올린의 선과 똑같은 선이 탁자 위에 놓인 바이올린에서도 울린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G선을 연주하면 탁자 위에 놓인 바이올린에서도 G선이 같이 울린다는 것이다. 분명히 두 바이올린 사이에는 서로 교감하는 공명 현상이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활을 가지고 바이올린의 선 하나를 켜면 그 선은 그것 본래의 진동수로 진동한다. 이것을 자기 진동수라고 한다. 두 대의 바이올린이 아주 정확하게 조율되어 있다면 양쪽 바이올린의 각 선 고유의 진동수는 같을 것이다. 이처럼 한 조직체, 두 대의 바이올린을 한 조직체로 간주한다면 이 한 조직체 속에서는 에너지 전달이 대단히 쉽다. 이 경우에 우리는 지금 소리 에너지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첫 번째 바이올린에서 발생한 공기의 파동은 두 번째 바이올린에 가서 부딪힌다. 방출된 음과 똑같게 조율된 두 번째 바이올린의 선은 우선적으로 그 파동의 에너지를 흡수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 파동의 진동수와 자신의 고유한 진동수가 같기 때문이다. 이러한 체계 속에서 전달되는 에너지는 당연히 가장 최적의 조건 상태에서 전달될 수 있다. 이러한 체계, 다시 말해 두 개 이상의 동조된 진동자로 이루어진 체계를 공명체계라고 부른다. 우리 또 다른 보기를 들어보자. 구식 괴종시계가 여러 개 있다고 하자. 그것들을 전부 벽에 걸어서 제각기 추가 움직이게 했다고 하자. 다시 말해 추들이 한결같지 않고 서로 다르게 움직인다고 하자. 하루나 이틀이 지나면 모든 추들이 마치 함께 묶여서 움직이듯이 일제히 같은 방향,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걸 보게 될 것이다. 물론 추의 길이는 모두 같아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벽을 타고 시계에서 시계로 전달된 작은 양의 에너지만으로도 그것들이 서로 가락을 맞추기에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된다. 그 가운데에 하나의 추를 건드려 다르게 움직이게 하더라도 얼마 안 가서 또다시 다른 시계와 리듬을 맞춘다. 이러한 체계 속에서는 진동자의 숫자가 많을수록 그 체계가 더 안정되며 혼란시키기가 더 어려워진다. 제멋대로 움직이는 에너지를 재빨리 원위치시키는 힘이 그만큼 더 강한 것이다. 몸의 소리. 심장은 대단한 소음꾼이다. 다른 사람의 가슴에 귀를 대보면 이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심장의 각각의 박동은 몸 전체를 흔들며 따라서 몸은 이 박동에 특별한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이건 아주 쉽게 측정할 수 있다. 그림 13은 그러한 동작을 민감한 지진계 같은 장치로 측정한 것이다. 이 움직임은 심장의 박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실제로 이 그래프에 나타난 가장 높은 봉우리들은 심장의 좌심실에서 피가 뿜어져 나갈 때 생긴 것들이다. 그래프상으로도 확실히 불규칙적으로 나타나는 이 높은 봉우리 부분들은 대동맥에서 피가 나갈 때의 박동 때문에 생기는 몸의 진동을 나타낸다. 대동맥은 몸 속에서 가장 큰 동맥이다. 이 불규칙적인 부분은 나중에 설명하는 것처럼 대동맥 속에서 발생하는 빼기 간섭 현상에 기인한 것이다. 우리가 숨을 멈추면 그림 13에서의 불규칙적인 신호는 아주 일정하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변한다. 이것은 놀라운 변화인데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찾아보면 심장의 대동맥 조직이 공명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5에서 보는 것처럼 대동맥의 길이는 이 체계 속에서의 한 파장의 2분의 1 길이에 해당한다. 공명체계라는 건 앞에서 실험했듯 조율한 악기처럼 공명하는 걸 의미한다. 여기에 더 자세한 설명을 해보자. 심장의 좌심실이 피를 내뿜으면 탄력성 있는 대동맥은 잔뜩 부풀어 올라 일시에 판막을 밀어내며 여기에 힘입어 한 번의 압력파가 대동맥을 타고 내려간다. 이 압력파가 아랫배의 분기점에 이르면 여기서 대동맥은 두 갈래로 갈라져서 다리 쪽으로 내려간다. 이 아랫배에 이르면 압력파의 일부분은 그 분기점에 반사되어 대동맥으로 다시 올라오기 시작한다. 그러는 사이 심장은 또다시 피를 내뿜을 것이고 새로운 압력파가 다시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되면 거꾸로 반사해오는 먼저의 압력파와 나중에 새로운 압력파는 대동맥의 어디선가 충돌할 것이고 간섭무늬를 형성할 것이다. 이것이 몸의 운동에 반영되어 그림 13처럼 불규칙적인 운동 현상을 낳는 것이다. 그러나 숨을 멈추었을 땐 심장과 그 분기점 사이에 어떤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 어떤 종류의 신호가 분기점에서 심장으로 전달되어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심장이여 멈추어라. 분기점에서 너한테로 반사파가 전달되어 올 때까지 다음 박동을 중지하라. 반사파가 전달될 때에만 다음의 피를 내뿜어라. 라고 말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반사되어 올라온 압력파와 새로운 압력파가 동시에 심장에서 나올 것이고 그것들은 나란히 아래 위로 운동을 계속할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공명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몸을 1초에 7차례씩 조화롭게 아래 위로 운동하게 해주며 그래서 그림 14와 같은 규칙적이고 질서정연한 파동의 신호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 신호는 보통 때의 정상적인 신호보다 약 3배가량 신호의 폭이 높다. 공명현상의 또 다른 특성은 공명 상태 속에서는 운동을 유지하는 데에 최소한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숨을 참고 있을 수 있는가? 분명 1분 남짓도 안 되어 숨을 쉬기 시작할 것이고 질서정연한 리듬 현상은 깨어진다. 여기서 우리의 몸에는 머리가 달려 있으며 두개골 속에는 조심스럽게 포장된 두뇌라고 하는 미묘한 도구가 있다는 걸 상기하자. 이 두뇌는 충격을 방지하도록 얇은 층의 액체에 떠 있으며 뇌막이라고 하는 단단한 보자기에 쌓여 있다. 밀도 높은 단물에 담겨 통조림 깡통에 보관되어 있는 복숭아처럼 비교적 부드럽고 둥근 과일을 상상하면 두뇌 조직을 금방 이해할 수 있다. 만일 그 깡통을 흔들면 복숭아는 깡통의 천정과 바닥에 부딪힐 것이고 깡통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이 운동은 너무나 작아서 0.005mm에서 0.010mm이다. 이것과 똑같은 현상이 바로 우리 두뇌에 일어나고 있다. 문제는 이것이다. 즉, 우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일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건 아마도 어떤 일이 신경 조직에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일어나면 외상이 없는 한 신경에서 올려보내는 신호들을 분류하는 두뇌에서 그 신호를 쓸모없는 신호로 처리하여 더 이상 의식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곁에 있는 괴종시계의 큰 똑딱 소리나 열차 안에서 듣는 소음 같은 것들에는
쉽게 익숙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어디엔가 쌓이며 어떤 미묘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만일 우리 두뇌에게 이따금 불규칙적으로 충격을 받는 것과 질서 있고 조화 있는 운동 중 어느 쪽을 더 좋아하느냐고 물으면 두뇌는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의 몸 전체가 당연히 후자 쪽을 더 좋아한다고 말할 것이다. 리듬 편승. 어느 은은한 여름날 밤 숲에서 깜빡이는 반딧불들을 보러 나갔다고 상상해보자. 처음에는 깜빡거림이 제각기일 것이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그 깜빡거림들 사이에서 하나의 질서가 만들어질 것이다. 잠시 후 우리는 숲 전체의 반딧불들이 일제히 불을 켰다가 껐다가 하는 현상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리듬 편승이라고 한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자. 라디오나 텔레비전에 흔히 사용되는 전기 형태의 진동자가 달린 전기 회로를 만들어 놓았다고 하자. 그런데 우연히 서로 맞붙어 있는 진동자들이 비슷한 진동수로 진동하고 있다고 하면 얼마 안 가서 두 진동자가 어느 한쪽의 진동수에 맞추어 똑같이 진동하고 있는 걸 보게 될 것이다. 대개는 진동이 빠른 진동자가 느린 진동자를 자기 쪽의 속도에 맞추게 한다. 여기서 다시 자연계는 비슷한 진동수를 가진 것들이 두 개 혹은 여러 개 있으면 그 작은 차이를 고집하는 것보다는 함께 보조를 맞추어 같이 진동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리듬 편승의 주된 효과는 자연계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의 생체 리듬은 빛의 영향을 받으며 어느 정도는 중력의 영향도 받고 있다. 빛과 중력, 이 두 가지가 가장 분명한 요소이다. 그러나 현재로는 명백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자기, 전자기, 대기, 그리고 지구 물리학적인 효과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대개 낮에 깨어있고 밤에 잠이 든다. 문명화된 인간들보다 짐승이나 새들은 잠들고 일어나는 사이클이 빛과 어둠의 사이클과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인공적인 빛을 발명하여 빛과 어둠의 사이클을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대를 뛰어넘어 다른 나라로 여행을 하는 것처럼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움직이는 빛과 어둠의 사이클이 급격히 변화했을 때는 우리의 생체 리듬이 간섭을 받아 하루나 이틀 동안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다. 일리노이 주의 에반스턴에 있는 노스웨스턴 대학의 교수 프랭크 브라운 2세는 아주 흥미있는 실험을 한 적이 있다. 동물의 생체 리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내기 위해 그는 몇 개의 살아있는 굴을 동서 방향으로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롱 아일랜드 사운드에서 자기의 실험실까지 배에 실어 옮겨왔다. 굴은 바닷물로 채워진 불투명한 상자 속에 넣어진 채 운반되었다. 도착해서도 햇빛을 받지 못한 채 실험실에만 갇혀 있었다. 첫 번째 실험에서 굴은 롱아일랜드 사운드의 조수에 맞추어 입을 열었다 닫았다 했다. 그런데 약 2주일 만에 굴은 리듬을 바꾸기 시작하더니 잠시 후엔 일리노이주의 에반스턴에 뜨고 치는 달의 주기에 정확히 맞추어 입을 열고 닫기 시작했다. 이 경우에 우리는 굴이 분명히 달의 중력에 의해 리듬 편승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하지만 리듬 편승하고 있는 것은 이 지구의 작은 생명체인 우리들 뿐만이 아니라 거대한 행성들과 별들 자체도 자기들의 태양 주위를 돌면서 리듬 편승되고 있으며 공명 체계를 발달시키고 있다. 작은 행성들은 태양의 인력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큰 행성의 중력장에도 강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소행성들은 두 주인의 가락에 맞추어
춤을 춘다고 할 수 있으며, 그래서 소행성들은 자기에게 힘을 미치는 두 개의 천체의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춘다. 그것들은 공명하는 궤도 속으로 들어가 크게는 태양을 돌면서 작게는 자기의 지구 둘레를 도는 것이다. 이 장에서 설명한 현상들은 모두가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성질을 가진 것이다.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의 일반적인 법칙을 만들어 나갔다. 즉, 리듬 있는 어떤 운동이 일어나면 그건 주위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 주위 환경이 공기든 물이든 고체든 전자장이든 중력장이든 다 마찬가지이다. 공기나 물 혹은 고체일 경우에는 이러한 진동은 우리의 가까운 환경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고 우리는 그걸 소리 또는 파동이라고 부른다. 만일 우리가 전자장이나 중력장을 흔들면 그 떨림은 무척 빠른 속도로 무한정 멀리까지 전달될 것이다. 여기에도 우리는 소리라는 단어를 적용시킬 수 있지만 이 소리는 다른 소리와는 달리 빛의 속도로 여행할 것이다. 우리 자신은 실제로 이런저런 소리, 즉 파동을 통해 우주 전체의 모든 생명체와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일종의 진동체이며 그 속에는 어느 것 하나 고정되고 정지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엄청난 속도로 진동하고 있는 원자 속의 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자와 분자들이 독특한 진동수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리적 특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진동 에너지인 것이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 우리의 두뇌는 주기적인 전기 흐름을 발생시키며 전기 흐름이 생기면 자연히 자장이 형성되어 이들은 빛의 속도로 우주 공간으로 멀어져 간다. 우리의 심장에서 발생하는 전파나 소리도 마찬가지이다. 이것들 모두는 거대한 간섭 무늬를 형성하면서 퍼져나가 지구에서 멀어져 간다. 물론 이것들은 매우 약하긴 하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우리의 신경 조직이나 세포 조직이 더 섬세하게 동조되어 있을수록 일반적인 소음이나 소리의 뒤범벅 속에서도 우리는 더욱 분명하게 의미 있는 신호를 수신할 수 있다. 우리가 소위 동조된 진동자의 조직을 가지고 있을 땐 매우 미약한 신호까지도 수신할 수 있다. 실험을 통해 보았듯 진동수가 비슷할수록 공명체계를 유지하는 데 훨씬 적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우리의 지구 자체도 태양계 전체를 채우고 있는 플라즈마의 충격파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 충격파는 다른 별들에 의해 생긴 충격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행성과 별들 사이에 공명을 일으키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우주의 모든 생명체들은 한 가지 공통된 요소 위에 기초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기적인 변화 혹은 소리이다. 우리의 감각은 이들 서로 다른 소리에 상호 연결되어 반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한 가지 소리와 다른 것을 비교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오직 소리의 차이만을 인식할 뿐이다. 간추림. 우리는 소리를 만드는 다양한 방식을 보아왔다. 줄이나 다른 물체가 진동하고 있을 때는 서 있는 파동, 전문 용어로는 정상파이다. 이 서 있는 파동이 발생한다는 걸 알았다. 이 파동은 끈이나 금속판이나 액체를 채운 용기나 혹은 혈관 등 어느 구조물 속에서도 반드시 고정된 지점을 가지고 있다. 이 고정된 지점을 파절이라고 하는데 파절에서는 극소화된 운동만이 일어난다. 파동들이 겹쳐지면 간섭 무늬가 생긴다. 홀로그램 입체 영상은
사진 건판 위에 빛의 간섭 무늬가 새겨진 것이다. 진동수가 다른 두 개의 파동이 겹쳐지면 맥놀이 주파수가 발생한다. 간섭성 혹은 동조성은 파동이 규칙적이고 질서정연하게 진행하는 걸 말한다. 진동자는 두 정지점 사이를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장치를 말한다. 우리의 몸도 그러한 장치의 일종이다. 서로 다르게 진동하는 진동자들은 리듬 편승의 영향으로 진동하는 양상이 같아진다. 진동하는 양상이 같은 진동자들은 공명하기 쉽다. 우리의 현상계는 모두가 진동하는 실체이며 서로 다른 종류의 파동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는 이 파동들의 차이에 반응한다.